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9부 사냥은 끝났다. 공신들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02년 7월 조선에서는 조사이의 난으로 한참 어수선할 무렵이었죠. 명제국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었는데 당시 명제국은 2대 황제 건문제의 숙부였던 주체, 이 주체가 황제의 계승권을 노리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정난의 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내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정난의 변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라 무려 3년에 걸쳐 벌어진 정말 치열한 내전이었어요. 하여튼 이쪽 동네는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자의 난이 그냥 하룻밤 만에 다 끝나버리는데 여기는 3년을 써요. 그리고 그 치열한 내전 끝에 숙부인 주체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1402년 7월입니다. 이때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영락제로 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명의 3대 황제인 영락제가 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명의 영락제는요, 이 사람이 명에서도 태종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태종, 명예태종, 뭔가 묘하게 겹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영락제는 태종에서 성조로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뭐 초창기엔 태종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이 명예 영락제가 과거에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안면이 있어요. 같은 태종끼리 안면이 있는 사이라는 거죠. 조선의 태종이 과거에 그 유명한 표전문 사건 있잖아요. 그죠? 그때 홍무제가 왕자들 가운데서 장남 한 명을 보내려고 막 윽박 지르는 바람에 이거 누구로 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자진해서 갔던 게 태종 이방원이었죠. 그리고 태종은 이때 사행길을 갔던 것을 계기로 상당한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표전문 사건 때 태종이 명의 사신으로 갔었는데 그때 명의 수도는 남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동에서 장성을 넘어가지고 육로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로 가야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디를 지나가게 됐냐면은 장성 넘어서 바로 북경 그 일대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북경 일대를 세력권을 갖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직은 왕이었어요. 황제가 아니었고 왕으로 봉작되어 있던 인물이었는데 바로 연왕 주체라는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왕은 세력 기반을 북경 일대를 갖고 있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분명히 주원장 그 다음에 이제 건문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명제국의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언제부터 북경이 됐냐?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영락제는 자기 세력 기반이 북경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수도를 북경 쪽으로 옮겨버렸죠. 아무튼 이때 태종이 명의 북경을 지나가던 길에 아직 연왕이었던 영락제를 만났고 여기서 상당히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종이 연부를 지날 때는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북경 일대죠. 연왕이 여기서 말하는 연왕이 주체, 즉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연왕이 친히 대해보았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있었다. 온순한 말과 예절로 후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선 사람을 시켜서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극히 풍성하고 깨끗하였다. 굉장히 정중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죠. 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중에 있을 때 연왕이 서울 금릉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한 연을 타고서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려갔다. 자, 이어서 보면요. 태종이 만리에 내려서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휘장을 열고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 지나갔다. 사료의 내용을 보면은 이때 표전문 사건 때 태종이 명예에 갔을 때 연왕을 만났는데 굉장히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령이 나르샤 같은 드라마에서는 뭐 이때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실제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또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때 당시 첫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야심도 배포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 첫 만남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훗날에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양국의 최고 권좌에 각기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어요.
사실 뭐 실명 거론하기 조금 그런데 현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이거하고 약간 좀 유사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던 시절에 서로 인연을 갖고 있던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중국의 주석이 되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었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정난의 변에서 영락제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나름 이거는 기회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내전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책봉을 받으면은 고명과 금인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고명은 이제 왕으로 임명하는 사령장이고 금인은 도장이에요. 이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명제국이 내전 상태라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이걸 받아오기가 좀 그랬어요. 누가 이길지도 좀 모르는 상황이고 괜히 줄 잘못 섰다가 이것도 문제되면 좀 피곤해지고 그래서 일단 내전이 끝날 때까지는 미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국에 하필이면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태조가 조사일을 사주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태종 입장에서는 정통성에도 타격을 받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정난의 변에서 영락제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됨에 따라서 이게 확정이 되니까 태종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륜을 명제국에 파견해서 고명과 금인을 받아오게 되는데 본래 태종과 잘 아는 사이였던 영락제 한 번에 알아봅니다. 저 친구가 우리 또 방언이 오른팔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륜이 여기서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별다른 시비거리 없이 흔쾌히 고명과 금인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03년 3월이 되면은 마침내 하륜이 고명과 금인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면서 이로써 태종은 그간 골머리를 썩여왔던 정통성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03년 3월에 하륜이 고명과 금인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감사 인사를 한다고 다시 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서원부에서 상서하였다. 전하께서 천자가 즉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천자가 영락제죠. 좌정승 하륜을 보내어 등극을 하려하며 천자가 아름답게 여기어 고명과 인장을 주어 총애를 베풀었으므로 지금 영의정부사 성성린으로 정사에 가서 사언하게 하시니.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하륜이 갔다 와서 고명과 인정을 받아온 거고 그러면은 태종이 왕이 즉위한 다음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용의 눈물에 나오는 그 옥새 파동 사건은 사실은 뭐 야사에 나오는 그냥 없는 이야기죠. 원래는 실제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원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성리는 이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제 사원부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영의정은 비록 상부의 우두머리이기는 하나 실로 나라의 정치를 잡은 신하가 아닙니다. 즉 집정지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되게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의정이면은 조정이는 관료 중에서는 최고위급이잖아요. 그 최고위급을 보내가지고 감사를 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사원부에서 딴지를 거냐면은 집정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명목상 최고이긴 한데 실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중국 사신으로 왕래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우리 조정의 집정신하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어서 보면은 지금 갑자기 다른 신하를 보내면 신등은 두렵건대 사언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을까 합니다. 전에 이미 좌정승을 보내어 즉 하륜을 이하며 보내서 성언을 입은 바가 이와 같으니 지금도 또한 마땅히 집정 대신을 보내어 막대한 은혜를 사례하고 사대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륜 한 번 더 보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원부가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은 직급을 떠나가지고 하륜이 이방원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명예 영락제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직급 높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실세가 가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영락제도 하륜이 이방원의 꾀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쉽게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륜이 이때 좌정승의 위치에 있긴 있었지만 영의정인 성성린이 있었고 그랬긴 했지만 역시 권력의 실세는 직급과 서열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세 중에 실세는 하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403년 무렵이 되면은 태종은 조사이의 난이 진압되면서 부친과의 갈등도 해소를 해요. 그리고 명으로부터 정식으로 고명과 금인을 받음으로써 정통성도 깔끔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본래부터 태종은 타고난 야심가에다가 정치적 수완 또한 뛰어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왕이 된 후에 나라 안팎의 갈등과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마침내 명제국으로부터 당당히 일국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태종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정말 막강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태종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선 태종은 구중 궁궐이 아닌 사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 물정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태종은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에 합격했던 수지였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차근차근 관직 생활을 해오면서 경력을 쌓아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왕들 중에서 그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커리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종은요, 능구렁이 같은 신하들이 어떻게 당열을 결성하고 또 어떻게 서로 청탁을 주고받고 또 회식 자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훤히 깨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다 해봤던 거니까. 이게 정말 태종이 갖고 있던 진정한 장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태종에게도 나름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해봐서 아는 건데 비록 태종 자신이 정치투쟁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왕은 혼자고 신하들은 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구성하는 신하들이 이합집산을 끊임없이 거듭하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이는 종국의 왕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 번 지켜봤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답은 당연하게도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을 왕위에 올리는 데 기여했던 공신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사냥은 끝났죠. 그리고 더 이상의 사냥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동안 태종을 성심껏 도왔던 사냥개들, 즉 공신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모든 공신들이 왕권에 도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는 눈치 빠르게 업종을 전환해서 오히려 왕권을 수호하는 태종의 강력한 신복으로 변모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토끼 사냥이 끝났어요. 사냥개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죠. 사냥개가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빠르는 몇몇 사냥개들은 이제 더 이상 사냥이 없으니까 빨리 뭘로 바뀌자. 집 지키는 개로 바뀌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지키는 개로 업종을 바꿔가지고 살아남는 사냥개들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눈치 없이 굴다가 결국 멍멍탕 집으로 향하는 팽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냥개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눈치 없이 행동하는 공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종이 왕이 된 후에 그를 도왔던 공신들의 집에는 벌써부터 방문객들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겠어요, 그죠? 이러한 공신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이들의 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태종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세력으로 커질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태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공신 세력들을 숙청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다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하나를 쳐내자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고민 끝에 태종이 공신 숙청의 시범 케이스로 뽑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다름 아닌 이거이였어요. 이거이. 왜 하필 그가 선정이 되었냐? 이거이는 태조와 태종에 걸쳐가지고 왕실과 겹사돈을 맺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거이의 장남인 이저가 태조의 장녀인 경신공주하고 혼인을 했고, 여기에 더해
이거이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백강은 태종의 장녀인 정순공주하고 혼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이의 두 아들이 각기 태조와 태종의 부마가 된 셈이에요. 그것도 각기 장녀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이가 된 셈이죠. 이처럼 이거이는 조선 왕실과 겹사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왕자의 난에서도 당연히 태종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공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이는 공신들 중에서도 핵심 공신으로 그 위세 또한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거이는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후에 이방번에 기생첩을 취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고, 이거이의 장남이었던 이저 역시 아버지에게 질세라 세자 이방석의 기생첩을 취해서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거이는 태종이 세자 시절이었죠. 정종 거의 막판이었는데 그때 사병을 해체하는 과업을 진행할 때 여기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방으로 좌천된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태종은 이거이를 계림부 영윤으로, 이전은 완산부 영윤으로 각각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사병 해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때 이거이가 지방으로 좌천돼서 가는 가운데 그냥 가질 않고 그냥 가질 않고 이런 처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볼멘 소리로 상당히 불선한 언사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과연 그때 이거이가 도대체 뭐라고 말했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료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이와 이저가 조사하고 평소로 가니, 자, 이제 지방으로 좌천되어가지고 떠나는 길이죠. 임금이 각각 여름옷과 안마를 하사하고, 인하여 정사공신과 승지, 정구, 이원에게 말을 각각 한 필씩 하사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려가는 길 잘 가라고 말을 한 필씩 하사를 받았는데, 이걸 받고 나서 이거이가 참 쎄한 말을 해요. 이거이가 사사로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사사롭게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까진 말이 무엇하는 물건이냐? 이까짓 거래요. 처음에는 등급을 띄어 판문화를 시키고 지금은 또 외방으로 내쫓으니, 그러니까 지금 좌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표출을 하는 거죠. 1만 피를 준들 무얼 기뻐할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꽤 여러 번 이제 포착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아무튼 이상의 일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거이는 일단 도덕성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승자라고 하지만 남의 기생첩을 그렇게 전리품처럼 취한다는 게 그게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일 수 있죠. 게다가 지방으로 좌천되는 과정 속에서 저런 오만불선한 말들을 갖다가 사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거이가 자신의 권세를 믿고서 그간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조선 전기 기풍이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적어도 예종 때까지는 그랬는데 어떤 기풍이 있었냐면은 사람을 뽑을 때 도덕성보다도 사실 뭐를 중요시 여겼냐면은 능력, 경력, 커리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문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털어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쓰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예종 때까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이게 성종 때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도학정치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도덕적인 결함이 심각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시대였고 또 태종 자체도 정치적 도덕률로 엄격하게 따지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태종시대의 분위기 또 세종시대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또 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황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세세하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흠결이라든가 심지어 웬만한 범죄 행위조차도 공이 있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는 좀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군주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면은 태종의 오른팔이었던 하륜이었죠. 하륜의 경우에도 수많은 범법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긁어모은 정말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릉 사건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재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하류는 대간의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태종은 이를 모두 눈감아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태종은 공신들이 저지른 어지간한 범법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도덕적인 훈결 또한 덮고 가는 군주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신 중에 핵심 공신이고, 더군다나 이제 태종은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거이가 조금 이제 오만 방지하게 굴었던 거, 그 다음에 남의 그 기생첩을 가로챘던 거, 이런 거 정도는 사실 태종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원래 넘어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따라서 태종이 이거이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 삼았던 것은 단순히 이거이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그건 뭐였냐? 태종이 이거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지나치게 권세가 막강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권세를 자꾸 과시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거이를 시범 케이스로 뽑은 태종, 이는 다른 건 다 참아줘도 왕권에 대한 도전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과연 시범 케이스로 뽑혔던 이거이 부자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